인천국제공항이 승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온 보안 검색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우렁찬 게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삼켜졌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바로 줄 끝에 서 있던 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란 때문이 아니라 한 마리의 탐지견이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쉴 새 없이 지저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항에서는 누구나 바쁘지만 탐지견 한 마리가 집요하게 짖으며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방향에서 보안 요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고 안내 방송은 잠시 멈췄다. 내부 순찰팀은 즉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던 사람들의 흐름을 중단시켰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사람들로 가득했던 구역은 누군가 공기를 모두 빼낸 것처럼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 소리는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지만 탐지견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그녀에게 바짝 붙어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았다. 탐지견의 이름은 레오. 팀 내에서도 유명한 녀석이었다. 6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잘못된 경고를 한 적이 없었다. 금지 약물, 사제 폭발물 탐지부터 속옷 안감의 금괴를 숨긴 승객을 찾아낸 것까지 모두 레오의 후각 덕분이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속임수에 넘어간 적도 없었다. 레오는 인간의 감정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위험 신호에만 반응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감지한 것일까? 그 질문은 검색 구역 내 모든 보안 요원들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떠올리게 했다. 테러, 밀수, 운반책,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임산부란 말인가? 젊은 보안 요원 하나가 참지 못하고 여성에게 다가가 무전기로 무언가를 물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불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레오와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력감에 가까웠다. 마치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웅성거림은 안내 방송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까이 서 있던 승객들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한 남성은 비행기를 놓칠까 봐 안절부절 못했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모든 관심은 오직 임신한 여성과 끊임없이 경고하는 탐지견, 이 둘에게로 압축되었다. 관제센터에서는 카메라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보안구역 총책임자인 박지훈 팀장이 모니터를 떠나 현장으로 빠르게 걸어 나왔다. 그는 레오를 너무나 잘 알았다. 이 개는 향수 냄새나 평범한 불안 행동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위험한 무언가에만 반응한다. 하지만 오늘 그를 의아하게 만든 것은 레오의 눈빛이었다. 사납거나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필사적이었다. 마치 시간과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옆에 있던 수화물 검사 요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물체 없습니다. 박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1분, 그리고 2분 동안 그저 지켜보았다. 그의 침묵 자체가 주변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확인의 말과 같았다. 대기 의자 뒤쪽에서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가엾어라, 저 아가씨 분명 억울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공항에서는 감정에 기댈 여유가 없었다. 오직 옳고 그름, 안전 혹은 위험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탐지견 한 마리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면 설령 임산부라 할지라도 누구도 무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보안 요원들 사이에 오가는 눈빛 속에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만약 잘못 행동한다면, 증거 없이 이를 키운다면 소송에 휘말리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다. 경력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무시했는데
레오가 옳았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 한 젊은 여성 요원이 속삭였다. 임신 중 생체 변화 때문에 잘못된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방금 뱉은 말을 믿지 못했다.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누구도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소리치거나 따지지 않고 마치 자신을 용의자처럼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판결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고요해지던 순간 레오가 갑자기 더 크게 짖기 시작했다. 길을 쫑긋 세우고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섰다. 누구의 지시도 필요 없었다. 한 요원이 즉시 무전기를 열어 보고했다. 조장님께 확인 요청, 대상자 특별 검색실로 이동 조치 바랍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선택은 내려져야 했고 그 선택을 내릴 사람은 바로 박 팀장이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레오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다. 경계심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마치 무언가 아주 큰일이 임박했고 이 개만이 그것을 알아차린 유일한 생명체인 것처럼. 검색 구역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미스터리, 경계선, 본능, 그리고 어쩌면 한 생명, 혹은 두 생명일지도 모르는 것. 특별 검색실 문이 닫히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언쟁도 분노의 반응도 없었다. 전화를 걸게 해달라거나 큰 소리로 따지는 사람도 없었다. 너무나 이상한 침묵이었고 바로 그 점이 박 팀장을 더욱 신경 쓰이게 했다. 그는 문밖에서 잠시 망설였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흐릿한 유리 너머로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레오는 여전히 문 옆에서 자리를 지키며 마치 벽을 뚫고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려는 듯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알고 있었다. 오늘 결정에 단 하나의 실수라도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업무 정지를 당할 수도 있었다. 여론은 결론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임산부 한 명이 3명의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여 보안실에 앉아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일부 여론은 들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선택했다. 테이블 위에는 잿빛의 얇은 천 가방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겁지도 이상한 흔적도 없었다. 검사 요원이 2번이나 스캔했지만 금지 물품도 금속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엑스레이 시스템은 깨끗함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레오는 통과시키지 않았고 박 팀장은 레오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10분 넘게 집요하게 짖고 으르렁거리며 사람이 붐비는 곳을 벗어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여성은 여전히 침묵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자 그녀는 짧게 괜찮아요 라고 답하고 다시 침묵했다. 마치 그녀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거나 혹은 자신조차 감당할 용기가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회피하는 기색도 계산적인 모습도 없었다. 오직 피로감만이 있었다. 오늘 아침 공항에 들어서기 며칠 전부터 계속된 듯한 만성적인 피로감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다른 검색 라인에 일시 중지를 지시하고 여성 요원 2명을 추가로 지원 요청했다. 더 철저한 검사가 시작되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감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방 밖에서 레오가 낮게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짖는 소리와는 달랐다. 불안과 경고의 소리였고 박 팀장은 그것을 알았다. 레오는 어떤 임무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시멘트 아래 숨겨진 마약을 찾아냈을 때조차 몇 번 짖고는 명령을 기다리며 엎드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저 여성과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굴었다. 한 여성 검사 요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떠시는 것 같은데.
위험한 행동은 전혀 없었고 물건을 숨긴 사람 같지도 않아요. 박 팀장은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10여 년간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가능성이었다. 만약 금지 물품도 위험물도 아니라면 혹시 그녀의 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처음으로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어 전문 교육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다. 고급 탐지견 훈련 과정 중 한 일본 전문가가 드물게 개가 사람 몸속에 암을 발견한 사례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다. 훈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비정상적인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 일부 개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당연히 아무도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팀장은 그 이야기를 그저 일화로 치부했었다. 오늘까지는 안에 있던 요원 중 한 명이 그를 다시 불렀다. 팀장님, 저분이 숨을 약간 가쁘게 쉬기 시작했어요. 의사를 부를까요?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박 팀장에게는 마지막 결정타와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여성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앉아 한 손을 배 위에 얹고 있었다. 검사 요원들은 멈춰 서 있었다. 누구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건은 더 이상 보안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이것은 의료 문제였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공항 응급 의료팀 호출을 명령했다. 긴급 상황. 심각한 의료 징후 있음. 모두가 즉시 움직였다. 한 여성 요원이 여성 옆에 앉아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켰다. 여성은 말하지 않았지만 레오가 엎드려 여전히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문 쪽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 말없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다. 불과 몇 분 후 공항 의료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했고 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작게 말했다. 혈압 저하, 태아 심박수 불명확, 상태 안 좋습니다. 그 마른 방 전체를 암흑 속으로 끌어내리는 듯했다. 박 팀장은 밖으로 나가 레오를 보았다. 걔는 여전히 문 쪽을 향한 채 짖지는 않았지만 그 자세, 기다리는 듯한,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모습은 그를 소름 돋게 했다. 그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알아차린 것은 바로 걔였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본능과 레오의 본능을 믿어야 했다. 이동식 침대가 들어온 것은 여성이 정신을 잃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다. 응급구조대원 한 명이 장갑을 끼며 동료에게 빠르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박 팀장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모두가 규정대로 행동했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아무도 처음부터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오직 레오만이 알았을까? 한 간호사가 여성의 배에 기를 대었다가 즉시 물러서며 크게 외쳤다. 산소 호흡기 준비. 태아 맥박 아주 약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결론을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긴급 병원 이송 절차가 즉시 발동되었다. 박 팀장은 의료팀을 따라 방문까지 나섰다. 레오는 여성이 실려 나가는 것을 보자 즉시 벌떡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짖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의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 요원이 잠시 멈칫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음을 이해했다. 공항 후문이 열리고 구급차가 들어왔다. 박 팀장은 자신이 왜 함께 올라탔는지 몰랐다. 다만 한 의사가 그를 돌아보며 보호자냐고 물었고 그가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를 태워주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아마도 그의 제복 때문이었을 수도, 혹은 그 순간 그의 눈빛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누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는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다. 전자 모니터에 생존 지표들이 나타났고 한 명은 읽고 한 명은 기록하고
한 명은 주사를 놓고 한 명은 여성의 손을 잡았다. 모든 행동은 생명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사슬처럼 이어졌다. 박 팀장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새로운 전화도, 메시지도, 보안 경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건의 속도 때문이기도 했고, 아직 누구도 답하지 못한 질문 때문이기도 했다. 왜 평범한 수화물 검사가 이렇게 되었을까? 차가 급커브를 돌며 공항대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의사가 빠르게 말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하세요. 자궁 파열 의심, 복강 내혈관 손상 가능성 있다고 전해요. 박 팀장은 휴대폰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랐다. 레오는 다른 보안 요원이 공항 보안팀의 개인 차량으로 뒤따라 병원으로 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운전하던 요원이 병원 정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녀석이 가만히 앉아 있질 않습니다. 계속 서서 길만 쳐다봅니다. 박 팀장은 짧게 대답했다. 그냥 데려와.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리고 이동식 침대가 즉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박 팀장은 따라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자동문 앞에 멈춰 섰다. 커다란 반투명 유리가 그를 안쪽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했지만 유리 너머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는 동안 여성의 팔이 들썩이는 모습도 보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막 도착한 레오가 응급실 문 앞에 몸을 웅크리는 모습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듯했다. 아무도 박 팀장에게 왜 따라왔는지, 왜 탐지견을 병원까지 데려왔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들은 모두 레오를 힐끗 쳐다보았다. 동물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박 팀장은 복도 옆돌 의자에 앉았다. 딱딱한 의자의 등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여성의 눈빛을 생각하고 있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레오를 돌아보던 그 순간의 눈빛을.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말없는 구조 요청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 마음속에도 어떤 예감이 있었고 저 개가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두는 마지막 끈이었던 것처럼. 한 의사가 나와 다른 동료를 부르더니 함께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박 팀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빠른 발걸음만으로도 상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전화할 사람도, 이야기할 사람도, 이 상황을 설명할 사람도 없었다. 비슷한 사례도 없었고, 개가 기계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직업 규정도 없었다. 10분 후, 한 간호사가 밖으로 뛰어나와 혈액팩을 가져갔다. 누군가 전화를 걸었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다른 복도에서 빠르게 걸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레오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박 팀장은 녀석이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낑낑거리지도 않고 오직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마치 매 순간을 세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 팀장과 레오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일부는 호기심으로, 일부는 걱정스럽게.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마도 병원 복도의 침묵에 너무 익숙해서일 수도, 혹은 누구나 한 번쯤 저 차가운 문 뒤에서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 박 팀장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여러 해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작게 느껴졌다. 사건 앞에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 앞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생명 앞에서,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의 기이한 본능 앞에서. 레오는 눈을 감았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문 뒤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만약 기적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1시간이 흘렀다.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오직 수술 진행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이 차갑고 무심하게 전자 게시판에 켜져 있을 뿐이었다. 박 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레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돌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응급실 앞 복도만큼은 특별한 침묵의 막으로 봉인된 듯했다. 생사의 경계선에서 오는 침묵이었다. 그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았고 누구도 정의할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 생사의 소식을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곳,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하는 곳. 그곳에는 공식도 통제도 없었다. 박 팀장은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머리가 멍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뭔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것이 꽉 막힌 느낌 때문이었다. 일부는 긴장감이었고 일부는 무력감이었으며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바로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수천 명의 승객을 검사했고 마약 밀수범과 난폭한 자들과도 마주했지만 지금처럼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업무상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여론의 압박 때문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응급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밖에서의 모든 추측은 무의미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질 시간이 아니었다. 이 순간의 모든 행동은 그저 기다림과 믿음뿐이었다. 레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박 팀장이 돌아보았다. 녀석의 귀가 쫑긋 섰고 눈은 벽에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특별한 소음도 유료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지만 레오는 여전히 그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소리가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다는 듯이. 젊은 의사 한 명이 진료 기록지를 손에 들고 서둘러 지나가다가 레오를 보고는 박 팀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 개의 눈빛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박 팀장은 몸을 숙여 레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달래거나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방법처럼 손을 얹어두었다. 그는 여성을 특별 검색실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망설였다면, 만약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면, 만약 레오의 본능 대신 기계를 믿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간호사 한 명이 약품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기침하는 아이를 아는 엄마가 옆 진료실로 힘겹게 들어갔다. 병원의 일상은 여느 때처럼 흘러갔지만 박 팀장과 레오가 앉아있는 그 공간은 시간으로부터 분리된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순간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불확실한 것들의 경계선 한가운데에 있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권력의 한계에 직면해야 하는 곳이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중년의 의사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 전체가 멈춘 듯했다. 모두가 동시에 하던 일을 멈췄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고 박 팀장을 잠시 보았다가 레오를 보았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더니 뒤따라온 간호사에게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단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 그 한숨, 그 가벼운 고갯짓이 박 팀장이 필요로 했던 전부였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나쁜 소식도 아니었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레오는 여전히 제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박 팀장이 돌아가자 조용히 일어나 뒤를 따랐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물러섰지만 경계선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지나가다가 옆방 의사에게 작게 말했다. 박 팀장은 얼핏 몇 마디를 들었다. 출혈 과다. 세 번째 수혈 팩. 심박수 불안정. 그는 희망을 가져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레오를 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변함이 없었다. 다른 병원 직원이 다가와 물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목마름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다. 끝없이 길어지는 공백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1시간이 더 흘렀다.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마침내 수술 진행 중이던 등이 꺼졌다. 그리고 밧줄처럼 길고 팽팽했던 오후 내내 처음으로 박 팀장은 자신의 심장이 한 박자 더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방문이 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는 의사가 아니라 젊은 간호사였다. 손에는 마른 핏자국이 묻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레오를 보았다. 아주 빠르고 희미한 미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레오를 돌아보았다. 걔는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꼬리가 바닥에 가볍게 부딪히는 것이 마치 희미한 반사 작용 같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의 말처럼. 응급실 안에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니 점점 더 커졌다. 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무거운 추처럼 박 팀장의 가슴을 두드렸다. 한 간호사가 이동식 침대를 밀고 나왔다. 그 위에는 아침의 검색실에 조용히 서 있던 여성이 누워 있었다. 지금은 창백하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침대 옆구리에는 작고 가지런하게 놓인 따뜻하게 감싸인 작은 꾸러미가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아기였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모니터의 심박수는 규칙적이었고 아기는 숨을 쉬고 있었다. 박 팀장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은 오직 연분홍색 아기 싸개의 희미한 움직임에 고정되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연약한 증거처럼. 레오가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부를 필요도 없었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고 더 이상 개 한 마리에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다. 모든 관심은 이제 이동식 침대를 따라 흐르는 진실, 즉 아무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두 생명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 의사가 박 팀장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회복실로 이송합니다. 복강 내 열상이었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단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만으로도 충분했다. 예측할 수도, 측정할 수도, 어떤 기계로도 검사할 수 없었던 희미한 경계선. 박 팀장은 천천히 침대를 따라 걸었다. 마음은 여전히 완전히 놓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이든 의사가 그를 조용히 한쪽으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경험 많은 사람처럼 차분했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그분, 자궁 내부에 열상이 있었어요. 발견하기 아주 힘든 종류입니다. 명확한 증상 없이 조용히 출혈이 진행됐죠. 만약 15분만 더 늦었더라면 둘 다 위험했을 겁니다. 박 팀장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대답은 그를 안도하게 해야 했지만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15분. 커피 한 잔이 식기도 전에 지나가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짓기에 충분했다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침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레오는 멈춰 섰다. 회복실 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고 문 바로 앞에 앉아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박 팀장은 녀석 옆에 말없이 서 있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이제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그와 레오를 바라보는 방식은 의심이나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다. 말없는 인정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만약 그때의 결정이 없었다면, 만약 저 개의 기이한 본능이 없었다면 연분홍색 싸개에 쌓인 아기는 없었을 것이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고른 숨을 쉬는 엄마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이든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지나가다가 작게 들릴 듯 말 듯 말했다. 걔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을 보는 눈빛이 꼭 동물 같지가 않아 박 팀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여성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가려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는지, 가족은 있는지조차 아무도 몰랐다. 모든 검사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야 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고 아기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공항 근무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모든 것 정상.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보고서 제출 완료. 팀장님 최종 서명 필요. 박 팀장은 간결하게 답장했다. 내일 아침에. 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고 교대 근무자를 부르지도 않았다. 레오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갉아먹지도 짖지도 뛰어다니지도 않고 마치 살아있는 표지판처럼 사람들을 있어야 할 곳에 기다려야 할 때까지 붙잡아두는 이정표처럼 앉아 있었다. 한 의사가 회복실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고는 살짝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아기는 거의 3kg이고 아주 우렁차게 울어요. 산모는 아직 약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의 감정은 여전히 이름 붙일 수 없었다. 기쁨도 안도감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마치 몇 시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았지만 여지는 남아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산모를 찍은 것도 의사를 찍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회복실 문 앞에 늙은 돌바닥 위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치는 곳에 조용히 앉아있는 개의 모습이 담긴 병원 복도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본다면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평생 가장 큰 표창장이자 글로 쓸 필요 없는 감사 인사였다. 박 팀장은 병원 복도를 떠나지 않았다. 색이 바랜긴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여전히 여성이 누워있는 회복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오는 그의 발치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이미 너무 잘 아는 늙은 친구처럼. 모든 것이 잠시 잠잠해졌지만 박 팀장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다. 더 이상 구급차 소리나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생과 사의 양쪽 기슭 사이에 걸린 가느다란 밧줄처럼 팽팽하게 늘어진 침묵만이 존재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몰랐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방을 드나들지 않았다. 가슴 속의 고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힌 듯했고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끝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때라는 것을. 좋은 소식이 철회될까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까봐, 저 고요함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 정적일까 봐 두려웠다. 막 교대한 젊은 의사가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그에게 인사하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레오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안 갔네요. 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설명하지 않았다. 의사는 그저 미소 짓고는 곧장 걸어갔다. 아무도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았다. 아마도 레오가 그곳에 앉아있는 방식, 미동도 없이 요구하지도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이곳에 존재할 충분한 이유를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 팀장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들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이름 없는 죄책감과 감사함, 안도감,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삼키기 힘든 끈적한 감정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는 검사받을 때 여성의 눈빛을 떠올렸다. 저항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그와 레오를 똑바로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것을 맡기는 듯했던 눈빛. 원망도 증오도 없었지만 간절한 구조 요청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도 폭발물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름 붙일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나이든 간호조무사 한 분이 다가와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박 팀장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래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속 좀 덮이세요. 그녀는 말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병원에서의 관심은 늘 그렇게 조용했다. 묻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그저 놓아두고 물러나는 방식이었다.
박 팀장은 마시지 않았다. 그는 컵을 가만히 응시했다.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김이 지금 그의 마음속 감정과 꼭 닮아 있었다. 명확하지 않고 형태도 없지만 따뜻하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레오가 살짝 몸을 움직였다. 기가 가볍게 움직였다. 박 팀장은 녀석의 시선을 따라갔다. 회복실 문이 약간 열리고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나왔다. 서류 뭉치를 들고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 팀장을 발견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빙빙 돌려 말할 필요 없겠군요. 그분 의식 찾았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고 다시 수술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큰 위험은 다 넘겼습니다. 박 팀장은 숨을 내쉬었다. 길지는 않았지만 마치 가슴에서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듯했다. 레오도 일어나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눈은 여전히 안쪽을 응시하며 마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듯이. 의사는 걔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젓고 웃었다. 이런 개는 정말 처음 봅니다. 오늘 제가 본 응급 상황은 동물의 눈빛에서 시작된 첫 사례였습니다. 박 팀장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공항에서의 아침에 대해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내려야 했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레오의 두 눈 속에 그리고 아직 따뜻한 숨을 쉬고 있는 방 안의 모자 안에 담겨 있었다. 복도 끝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한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몇 마디 나눈 뒤 서둘러 걸어갔다. 병원은 여전히 돌아가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림의 장소이자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던 이 복도는 박 팀장과 레오가 처음 앉았던 그 순간처럼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늘은 점차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복도의 노란 불빛은 마치 밤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사람들을 조금 더 붙잡아두려는 듯 길게 늘어졌다. 박 팀장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지금 일어서면 무언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완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한 의사가 다시 돌아와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내일 다시 오시면 아마 그분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박 팀장은 레오를 돌아보았다. 걔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마지막 침묵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아직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 팀장은 예정보다 일찍 병원으로 돌아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걱정 때문도 피곤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눈을 감을 때마다 이동식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여성의 모습, 기억 속에서 붉게 타오르던 수술실 등,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오후 내내 그를 떠나지 않았던 레오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레오는 목줄 없이 그의 곁을 따랐다. 2층 회복실 구역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녀석은 멈칫하더니 자동적으로 방향을 틀어 김민서라는 이름이 적힌 하얀 명패가 붙은 병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박 팀장은 어제 그 이름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플라스틱 틀 안에 단정하게 놓인 그 이름을 보고서야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젊은 간호사가 박 팀장을 보고 미소 지으며 들어와도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는 문 밖에 멈춰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굳이 역할이라고 부른다면 녀석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민서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생기가 돌았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옷도 입지 않았으며 사람을 멈춰 세우게 만드는 시선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박 팀장을 먼저 보고는 재빨리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려 레오를 발견했다.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길지도 뚜렷하지도 않았지만 병실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누구의 소개도 사전 설명도 없었지만 그 순간 박 팀장은 모든 설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민서 씨가 작고 신 목소리로 말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어제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박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다. 제가 아니라 저 녀석입니다. 그는 문 쪽을 돌아보았다. 레오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눈은 안을 향하고 꼬리가 대답하듯 살짝 움직였다. 민서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손을 들어 가슴 가까이에 댔다. 감동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발견하기 아주 힘든 열상이 있었대요. 만약 응급처치가 늦었다면 엄마랑 아기 둘 다 위험했을 거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걔가 그걸 알았을까요? 그 질문은 박 팀장이 어제부터 몇 번이나 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에게서 직접 들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맞춰나갈 실마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 박 팀장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날 아침의 일을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레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는지,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에 대해 그는 덧붙이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일어난 그대로 이야기했다. 민서 씨는 그동안 조용히 듣기만 했다. 끼어들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박 팀장이 말을 멈추자 그녀는 숨소리처럼 가볍게 입을 열었다. 어쩌면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도 전에 녀석은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여박이 침대에 누워있던 아기가 살짝 움직였다. 아무도 믿지 못할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처럼. 민서 씨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잠시 후 민서 씨는 침대 옆 서랍장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박 팀장에게 건넸다.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이걸 저 개에게 읽어주세요.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박 팀장은 종이를 받았다. 손글씨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저를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봐 주시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 눈빛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네 발 달리고 말은 못하지만 당신은 저의 천사입니다. 그는 종이를 접으며 아무 말 없이 레오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녀석은 다가와 민서 씨의 발치에 앉았다.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고 그저 아주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서 씨는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바로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침대 옆에 레오를 보고 놀랐지만 민서 씨의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 팀장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산모와 아기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일어나 천천히 복도로 나섰다. 레오가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박 팀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모두 괜찮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일은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일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저게 뭘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방금 직업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기계와 논리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가장 올바른 것이 본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조용한 눈빛에서,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보였지만 두 생명을 구한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박 팀장은 공항으로 돌아왔다. 아침 근무는 여느 때처럼 일찍 시작되었다. 수화물 스캐너는 조용히 돌아갔고 승객들은 점차 늘어났으며 안내방송은 평탄한 목소리로 항공편 번호를 읽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레오도 익숙한 제자리로 돌아왔다. 박 팀장의 발치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다. 엄격한 훈련을 받은 탐지견, 특유의 당당한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오직 박 팀장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임산부가 지나갈 때마다 레오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그저 아무도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박 팀장은 그날의 일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식 보고서에는 간결하게 기록했다. 탐지견의 비정상적 반응으로 잠재적 위험 징후 발견, 긴급 공조 처리로 인명 구조. 그 이상은 적지 않았다. 만약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한다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누구의 믿음도 필요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당사자들만 이해하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인천 하늘에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박 팀장은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만 있었다. 담요에 쌓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천으로 된 팔찌를 만지고 있는 아기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아기는 팀장님들 덕분에 아직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 팀장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레오가 옆에 앉아 마치 함께 보고 있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는 웃었다. 근무 중 좀처럼 보기 힘든 웃음이었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해야 할 일은 그와 레오가 이미 다 끝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레오를 데리고 공항 주변을 한 바퀴 산책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활주로의 탐조등 불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희미한 빗줄기를 그렸다. 레오는 평소처럼 킁킁거리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가끔씩 박 팀장을 기다리듯 돌아보았다. 사람이 거의 없는 주기장 구석, 낡은 철제 벤치가 있는 곳에서 박 팀장은 멈춰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종이, 여성이 썼던 그 쪽지를 꺼냈다. 아직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글씨는 비에 약간 번져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 그리고 다시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비행기 한 대가 막 착륙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희미한 마찰음을 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들어 터미널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는 금속 동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아기를 생각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 말 못하는 동물의 본능 덕분에 살아난 아기. 그는 궁금해졌다. 나중에 커서 그 아이는 자신의 생명이 한 마리의 눈빛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 레오가 옆에 내려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낑낑거리지도 꿈틀거리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도 말이 필요 없는 인생의 한 단편 속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박 팀장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다. 직업은 그를 통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차를 따르는데 익숙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크거나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깊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더 오래 바라보기 시작했고 미소 짓거나 조용히 걸어가는 승객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직업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믿는 법을 배웠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었지만 충성스러운 눈빛과 모든 현대적인 측정 장비가 침묵했던 그 순간에 대한 믿음, 바로 그 직관이 그를 올바른 결정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 후 매일 박 팀장은 여전히 근무하고 수화물을 검사하고 끝없이 긴 승객들 사이를 레오와 함께 걸었다. 하지만 때때로 해가 부드러워지거나 저녁 노을이 공항 가장자리에 닿을 때면 그는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한 문장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어떤 생명은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의 침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바쁜 사람들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성과 엄격한 절차를 뛰어넘는 경청, 믿음,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본능의 가치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이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올바른 결정, 충성스러운 눈빛, 과장되지 않은 행동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지만 귀중한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더 많이 귀 기울이며 삶의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친절함을 간직하도록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응원하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감상을 남겨주시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저희가 삶 속의 선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